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이제 14주차 강의를 이제 하게 됐고요. 이제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참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아마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그 코비드-19 하에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그 사회 경제적인 변화들이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줄 어떤 영향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자산시장 전반을 봐서는 지금 일단 그 3월달 코비드-19이 처음 발생했었을 때 이제 공포 심리가 사실 시장을 지배했었죠. 실물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은 경제의 침체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 심리가 사실 올해 3월을 다 잡아먹었죠.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이후로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통화정책을 구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정부들도 사실은 각각의 어떤 방역과의 전쟁 속에서도 또 나름의 어떤 재정 투입을 통해서 사실 이제 그러한 그 경기의 후퇴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전환된 모드 속에서 사실은 뭐 올해 자산시장이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20년간을 돌아본다고 할 적에 이렇게까지 크게 움직였던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과거 90년대 후반 98년도 IMF 위기나 혹은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강력한 어떤 임팩트를 주는 그러한 효과들이 사실 자산시장에서 있었던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시점이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러한 통사적인 관점에서 자산시장을 돌아보게 되고, 재무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이러한 그 급격한 노이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자산의 가격을 추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모형이,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그 사고의 틀이 어떻게 이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캡처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APT, Arbitrage Pricing Theory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결국 이제 시장의 가격이 형성됨에 있어서 차익 거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함으로써 시장이 결국은 어떠한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균형을 세팅해 놓고 이제 그 안에서 균형 가격을 묘사하는 어떤 에퀴리브리엄 모델과는 좀 다르게 일종의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는 모형으로서 우리가 이제 아비트리지 프라이싱 모델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AP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APT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러한 그 APT에 대한 실제 사례, 실제 모형을 한번 리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 쉬고 나서 아마 그 제가 좀 시차를 두고 업로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에로드브르 프라이싱을 한번 좀 가볍게 리뷰를 하면서 아마 요번 주차 강의를 마치게 될 것 같고,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한 학기 전체를 좀 리뷰하는 랩업 세션을 좀 간단하게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랩업 세션이 구성되는 양을 좀 봐가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학기에 좀 이야기하지 못했던 주제들 아마 리뷰하면서 한 학기 마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도 좀 약간 좀 터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금요일 날 제때 제가 좀 아침에 업로드를 하면 좋은데 금요일 밤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돼서 여러모로 좀 죄송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어쨌건 뭐 여러분들 수강하시거나 뭐 진도율을 평가받으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제가 수강 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당연히 좀 조절을 해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랩업 세션까지 함으로써 이제 한 학기는 마무리하게 될 거고요. 시험에 대해서 노티스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간단하게 드리겠지만은 사실 중간고사 때 보셨던 것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 학기 동안 제가 이제 딜리버리 하려는 것은
지식이지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뭐 푸는 것에 여러분들을 숙달시키거나 하는 그런 훈련을 할 생각이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같은 스페이스에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일해온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올해 같은 이런 큰 노이즈도 그렇고요.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사실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한 그 금융시장을 바라볼 적에 우리가 이것을 불가지론적인 입장에서 이건 그냥 노이즈다, 그냥 미친 뭐 널뛰듯이 뭐 빠졌다 올랐다 막 하고 이유는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뭐 불가지론적인 관점이 있는가 하면, 음모론적인 관점도 있죠. 뭐 이러한 세력이 뭔가를 해가지고서 이 시장을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 메커니즘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혹은 어떤 합리적인 프라이싱이나 뭐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인간은 끝도 없이 어떤 이유를 찾기 때문에, 예컨대 뭐 어떤 뉴스가 나왔고 어떠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이 움직였다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끝도 없이 펼쳐나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혼돈들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코어가 되는 아이디어들, 이제 특히 이제 재무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런 필드 안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상식과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을 찝어내는 어떤 그 마법과 같은 공식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이러한 그 생각의 흐름들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그 금융시장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둥들을 좀 이렇게 세워드리고 싶어서, 물론 이제 기둥을 만들고 세우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저는 이제 기둥에 대한 재료만 사실 딜리버리 할 뿐이죠. 다 남들이 만든 모델과 남들이 만든 이제 모형들을 제가 딜리버리 하는 것일 뿐인데, 이제 저는 이제 저 나름의 어떤 사고의 모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런 지식들은 알면 좋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딜리버리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구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한 학기를 좀 회고하는 시간을 어떻게 좀 요번 지금 이 시간에 갖고 있는데, 사실 뭐 진도율로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을 꼼꼼히 듣거나 생각하지 않으셔도 틀어놓기만 하면 사실 여러분들의 진도가 다 체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습과 통찰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것이고, 저는 단지 진도율만을 평가할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평가에 있어서도 제가 좀 약간 패시브한 입장에서 이제 대략의 어떤 개요들 혹은 알아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지난 중간고사의 어떤 시험과 같은 형태인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가을 학기도 반복이 될 거예요. 다행히 어쨌건 뭐 학교가 절대평가를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여러모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히려 더 본질적인 내용을 학습하기엔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좀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요. 일단 이번 세션은 이제 APT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실제 이제 그 Arbitrage Pricing Theory라는 것이 이제 성립되는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 혹은 그 기저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 이제 유명한 어떤 모형으로서 이제 파마 프렌치 3팩터 모델이 있습니다. 자산가격 결정 모형에 있어서 뭐 너무나 유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까지 배웠던 캐팸에 이어서 이제 일종의 캐팸의 익스텐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전혀 다른 어떤 어프로치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이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캐팸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모델 혹은 이제 민 베리언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의 틀 속에서 이제 사실 재무경제학이 태동을 하고, 그러한 그 강한 영향 안에서 사실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실제 그 현실의 금융시장과 캐팸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엘레간트한 세계 사이의 간극을 메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무경제학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로스가 제시했었던 APT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됐었죠. 로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캐팸과 같이 어떤 원팩터로서 모든 것이 설명되는 어떤 그러한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가 생각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형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그러한 요인들의 어떤 그 조합으로서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설명되는 그러한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캐팸처럼 어떤 그 균형 가격 내지는 어떤 그 정적인 스테이츠로서 존재하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연역적으로 자산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비트리지라고 하는 어떠한 그 동적인 과정들, 결국은 어떤 자산 가격의 불균형을 시장에서 인식하여서 비싼 거는 팔고 싼 거는 사들이는 어떠한 그러한 과정들을 꾸준히 겪으면서 자산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노 아비트리지 프라이스라고 이제 수렴해가는 어떤 그러한 모형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로스가 생각하는 프라이싱의 어프로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요인들로서 상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뭐 매크로 관련된 변수들도 있을 것이고요. 시장과 관련된 지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합하여서 자산의 어떤 수익률을 높은 어떤 설명력을 지닌 어떤 모형으로서 이제 우리가 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APT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자산들이 결국은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서 상이한 민감성을 지니는, 캐팸에 대해서는 오로지 원 팩터에 대해서 오로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분산 하나만을 생각하고서 이제 그걸 이제 캐팸 베타로서 에브리띵을 다 설명했어야 되는데, 멀티팩터 모델에 대한 어떤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자산은 뭐 주가 지수의 변동에 민감하고, 어떤 자산은 유가의 변동에 민감하고, 어떤 자산은 뭐 환율의 변동에, 어떤 자산은 또 이자율의 변동에 민감한 식으로 어떻게 모형을 세팅하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민감성을 지닌 어떤 복합화된 형태를 묘사할 수 있는 것이 APT가 갖고 있는 어떤 특유의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APT라고 한 틀 안에서 재무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어떤 상상의 틀을, 나래를 펼쳐 나갈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사실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위를 받았던 모델은 오늘 이제 강의 마지막쯤에 배우게 되는 그 파마 프렌치 3팩터의 익스텐션을 제가 이제 한 모델을 갖고 이제 제가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세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APT에 대한 어떤 APT 안에서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 요인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뭐 N개의 모델이 존재한다 그러면 결국은 알파, 결국은 이제 그 어떠한 그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캡처할 수 없는 어떤 요인들로서 어떠한 그 팩터에 대한 익스포저를 갖지 않아도 갖게 되는 어떠한 그 리턴이라는 걸 하나를 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 각 요인들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라고 할 수 있는 베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요인에 대한 팩터 F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베타와 F가 이제 쭉 조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사실은 이제 자산의 그 기대 수익률을 묘사를 하고요. 그러한 과정 중에 이제 이 모형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제 엡실론으로 따로 빼서 이것은 이제 일종의 리그레이션의 잔차처럼 저렇게 남겨놓은 것이 APT가 보여주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팩터들은 어떤 펌 스페시픽한 팩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시장 안에서 어떠한 자산들도 다 이제 사실은 그 익스포저를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펌 스페시픽한 어떤 그런 리스크들은 이제 이디오싱크레틱 리스크로서 이제 엡실론 텀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델 자체는 이제 나름의 어떤 엘레간스한 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사실 그냥 단순한 어떤 그 멀티플 리그레이션, 말하자면 리니어한 모델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아비트리지가 사실은 이 모형의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켓 프라이스하고 이제 그 익스펙티드 프라이스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게 되면 사실은 차익거래에 의해서 사실 그 괴리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각 팩터에 대한 민감성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타 이러한 모형들 안에서 이제 APT가 형성이 되어서 자산 가격을 매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 APT에 대한 어떤 그 학습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well diversified portfolio,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주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는 데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idiosyncratic risk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별 자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위험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해당 자산을 투자하는 동안 제거할 수가 없는 위험이에요. 예컨대 최근에 돌아가신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과거에 뭐 애플의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어떤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운영하는 과정 중에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한 리스크는 그 비즈니스의 그 고유의 리스크로서 사실 귀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리스크는 결국은 제거될 수가 없어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 차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세상에 존재하는 자산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은 투자 자산을 편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상황 하에서 단일 자산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대형주 200 종목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럼 200 종목이다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동일하게 200분의 1씩 편입한다고 하면 사실 0.5% 비중으로 뚝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러한 상태에서는 사실 이디오싱크레틱 리스크의 사이즈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제 이때 이디오싱크레틱 리스크가 사실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사실은 해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가게 되면 이디오싱크레틱 리스크가 사실 거의 0에 수렴한 형태로 갈 거예요. 결국은 크기 자체도 줄어들 거고 그나마 남아있는 애들도 서로서로 사실 상충이 되면서 지워진다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well diversified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idiosyncratic 리스크는 오로지 없는, 전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이 자산의 어떤 리스크를 갖다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관점이 이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well diversified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로스가 이제 APT에 대해서 적용하는 어떠한 가정들을 이제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로스 APT가 가지고 오는 이제 일종의 그 프로포지션들을 저희가 이제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로스가 제시하는 어떤 가정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어떤 원팩터 모델이 있다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원팩터 모델에 대한 어떤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일단 그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약간 랜덤 성향을 지니기 때문에 예컨대 그 자산 W라고 한 게 있다고 하게 되면 이 RW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RW에 대한 기대 수익률, expectation이 하나 취해져 있는 RW라는 거에다가 플러스로 그 팩터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팩터에 대한 익스포저를 이제 베타 W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 요인에 대한 민감성을 갖다 베타 W로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한 요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어떤 그 스타일을 어떻게 잡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브래킷 안에 있는 저 부분이에요. 예컨대 이제 마켓 팩터다 그러면은 마켓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뭐 RM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실제 그 마켓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expectation RM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그 마켓 포트폴리오가 실현한 수익률과 우리가 이제 실제 기대하고 있었던 수익률 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브래킷 안에 있는 값이 사실 진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한 요인을 우리가 이제 가정한다고 할 적에 캐팸 같은 스타일이다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가 될 거고, 뭐 예컨대 유가에 대한 포트폴리오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유가에 대해서 민감한 녀석들을 가지고서 일종의 그 유가에 대한 요인을 모방하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결국 저 브레이킷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 자산의 수익률로 이제 변환된다고 했었을 때에 예컨대 브레이킷 안에 이제 들어간 형태. 예컨대 뭐 R의 M이 이제 이때의 M이 스탁 마켓에 대한 M이 아니라 오일 마켓에 대한 M이다 그러게 되면은 뭐 유가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주식들에 대해서 어떤 수익률이 실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예컨대 뭐 유가가 많이 올라 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실제 이제 유가에 대한 민감성이 높았던 주식들은 실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수익률을 거둘 거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 안에서는 저 브래킷 안에 있는 RM-expectation RM이 이제 굉장히 큰 값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 이 자산 W라고 하는 게 이제 해당 요인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가 큰 녀석이다라고 하게 되면 베타 값도 클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익스펙테이션 취했던 값보다는 실제 더 큰 값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에 녹아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원 팩터를 가지고 캡처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이디오싱크레틱한 샥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에필론으로 밀어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well diversified 포트폴리오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idiosyncratic shock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내가 들고 있는 거는 어떤 고유 위험은 제거된 상태로 순수하게 이제 사실은
그 웰 다이버시파이드 포트폴리오만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포트폴리오가 해당 요인에 대한 익스포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실제 실현되는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간의 이제 차이가 설명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묘사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제 직관적으로 이걸 좀 잘 이 식의 의미를 캡처하려고 그러면 사실 expectation을 좌변으로 옮겨서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 액추얼하게 이제 나타난 그 자산의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 간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되냐 그러면 베타, 결국 민감성에다가 해당 요인에 의한 수익률을 갖다 곱한 형태로서 설명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설명이 안 된 녀석은 엡실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좀 더 쉽게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로스가 그 말하자면 캐페엠에서 썼던 것처럼 이제 어떤 그 좀 스트릭트한 가정을 쓰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제 차익 거래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그 웰 다이버시파이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차익 거래를 통해서 어떤 차이를 지워나가면서 이제 시장을 갖다가 이제 어떠한 그 레벨로 수렴시킨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로스의 가정 하에서 실제 이제 APT가 이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APT가 제시하는 프로포지션으로서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차익거래 기회가 없으려고 한다면 노아비트리지를 우리가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만약에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하면 얘는 동일한 베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APT가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예컨대 포트폴리오 A랑 B가 있다고 했었을 때 A랑 B가 기본적으로 같은 어떤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팩터에 대해서 동일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두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RA 같은 경우는 expectation RW에 플러스 베타 W에 RM 마이너스 expectation RM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컨대 이제 R에 B라고 한 녀석이 똑같은 베타 값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추가로 수익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사실은 RB가 좋죠. 만약에 델타가 0보다 큰 값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A랑 B가 있다고 하게 되면 델타만큼 수익률 차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더 주는 베타를 매수를 하고 동일 금액만큼 A를 파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베타에 대해서는 롱, A에 대해서는 숏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제로 코스트 인베스팅을 한 거잖아요. 내가 어디서 돈을 조달하지 않고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사가지고서 동일한 금액만큼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디서 외부에서 자금 조달할 필요 없이 이 델타를 갖다가 내가 익스플로이트 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이 델타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말 그대로 이제 차익 거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RA, RB를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잡다한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텀이 서로 캔슬 아웃 해버릴 거예요.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해버릴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오롯이 남는 것은 저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델타인데 이 델타 플러스니까 그럼 기본적으로는 B를 롱하고 A를 숏함으로써 아무렇게 내가 뭐 추가로 드리는 돈 없이 수익을 거저 얻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전형적인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결국은 차익 거래가 없으려고 하면은 동일한 어떤 그 베타를 가지고 있는 자산들 같은 경우는 그 포트폴리오에서 사실 기대 수익률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이제 차익 거래 기회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차익 거래 기회가 없는 상황 하에서 웰 다이버시파이드 포트폴리오의 어떤 기대 수익률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러한 형태, 결국 expectation RW라고 하는 거는 RF에다가 베타 W에 expectation RM-RF 이게 사실은 캐팸하고 같은 식으로 지금 보이죠. 그래서 캐팸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데 이때는 이제 베타가 이제 캐팸 베타로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any 베타 말하자면 이제 any factor 꼭 마켓에 대한 팩터가 아니라 차익 거래가 없고 웰 다이버시파이드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이 베타 자리에는 다른 팩터가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APT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계 모양은 비슷해도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리스크도 짊어지지 않는다. 근데 베타 W 이하의 텀이 제로인, 베타 값이 제로인 어떠한 어떤 시장 내 요인에 대해서도 나는 어떤 그 요인에 대한 익스포저를 지지 않는다. 요인에 대한 어떤 그 코베리언스를 지니지 않는다. 나는 독야청청이다. 아무런 어떤 그 변동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게 무위험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지금 기본적으로는 RF 플러스 베타 W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캐페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베타가 뭔지 우리가 이제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APT의 어떤 두 번째 어떤 명제는 차익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well diversified 포트폴리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APT가 지닌 가정인 것이고, 캐펜 때랑은 좀 다르게 어떤 뭐 유틸리티의 형태라든지 자산 수익률의 분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없이 아비트리지가 없는 환경, 사람들이 이제 아비트리지를 계속 해소한다는 상황 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기 세팅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캐펜을 갖다가 이제 포괄하는 형태로서 이제 이렇게 모형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실제 만약에 베타가 빵인 어떤 well diversified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포트폴리오 1이라고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트폴리오는 어떠한 요인에 대해서도 익스포저를 지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베타 자체는 빵이 될 거고, 결국은 이 1번 포트폴리오의 리턴이 RW1은 RF입니다. 이때 이제 1이 위에 이제 들어가 있긴 한데 1이 1승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1이라고 하는 건 어쨌건 무위험 수익률만 주는 어떤 포트폴리오이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 이제 무위험 자산으로만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RW1은 RF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 2는 베타가 1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녀석도 웰 다이버시파드 포트폴리오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디오싱크레틱 리스크는 없는, 엡실론 텀이 없는 어떤 포트폴리오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RW2 같은 경우는 이거 스퀘어 아닙니다. RW2는 기본적으로 expectation RW2에다가 그다음 팩터에 대한 익스포저, 베타 W에다가 RM-expectation RM 한 걸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RWE 이제 포트폴리오 2에 대한 어떤 그 수익률일 텐데, 결국 기대 수익률에다가 실제 이제 팩터 익스포저에 의한 추가 수익을 갖다가 이제 더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 포트폴리오 2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건데, 이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베타 값을 1로 세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똑같은 베타를 지니고 있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이때 포트폴리오 2의 실체는 여러 자산을 편입했더니 시장 포트폴리오를 복제하는 어떤 무언가이거나 아니면 시장 포트폴리오 그 자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이제 제가 표시해 둔 것처럼 RW2는 expectation RW2에 플러스 베타 1이니까 제가 이제 지금 베타는 지운 거고요. RM-expectation RM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실제 expectation RM이 결국 expectation RW2 결국 이제 똑같은 그 베타를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대 수익률도 똑같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세팅 하에서 이 식을 다시 쳐다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RW2는 RM이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포트폴리오로 베타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어떤 녀석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반드시 0하고 1 사이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0과 1만 아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표기를 이렇게 했고요. 어쨌건 이제 이 녀석도 웰 다이버시파이드 포트폴리오라서 이제 어떤 엡실론 텀은 없이, 이디오싱크레틱 리스크는 없이 이제 가는 무언가라고 할 때, 델타가 0보다 큰 녀석이 만약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RW3는 기본적으로 expectation RW3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rational expectation 하에서는 이제 얘가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한 어떤 그 식이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냐 그러면 RF 플러스 베타 W의 expectation RM 마이너스 RF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우리가 이제 델타 텀이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 1하고 2가 존재를 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는 이제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고 하나는 마켓 포트폴리오라고 쳐요. 근데 이때 이제 마켓은 캐팸의 마켓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APT 안에서의 어떤 팩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팩터에 대해서 시장 전체가 가지는 어떤 리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1하고 2를 조합해 가지고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의 범위는 어떤 식으로 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빨간색 선 위에서 존재하겠죠. 결국 베타를 얼마만큼 가져가냐에 따라 가지고서 포트폴리오 1, 2를 있는 이 직선상에 이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 포트폴리오 3를 우리가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럼 실제 포트폴리오 3가 이제 그 델타만큼 어떤 추가 수익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라인상에 존재하는 포트폴리오 4하고 실제 이제 델타만큼 수익을 더 주는 어떤 포트폴리오 3하고는 저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포트폴리오 3를 매수를 하고 포트폴리오 1, 2를 갖다가 이제 동일한 베타로 합성해 가지고서 공매도를 취해버리면 제로 코스트 인베스팅이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익 거래가 존재하겠죠.
결국 이제 APT에서 이제 노 아비트리지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이제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실제 어떻게 이제 유도되는지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포트폴리오 1에서 3까지의 수익률은 이런 식이에요. 1번 포트폴리오 RF고요. 2번 포트폴리오 수익률 RM에다가 RM 마이너스 익스펙테이션 RM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포트폴리오 2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 1인 포트폴리오였기 때문에 그 이제 저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트폴리오는 델타만큼 이제 추가로 수익을 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네 번째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포트폴리오 1, 2로 합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RW4는 결국 그 1번 포트폴리오를 1-베타 W만큼, 이 포트폴리오 2는 베타만큼 이제 합성해가지고서 그 수익률을 뽑아낸다고 하게 되면, 이 식을 다시 어레인지를 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RF 플러스 베타 W는 expectation RM 마이너스 RF,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W는 RM 마이너스 expectation RM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결국 이제 요거만큼 지금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제 활용해서 결국은 3과 4를 다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명제 1에 의해서 동일한 베타에서는 수익률이 같았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률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 됐어요. 뭐만큼? 델타만큼. 결국 포트폴리오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델타가 0보다 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델타가 0보다 작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수익률을 더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롱을 취하고 수익률을 덜 주는 방향으로는 사실 이제 숏을 취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명제 2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APT에 따라서 모든 웰 다이버시파이드 포트폴리오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expectation RW는 RF 플러스 베타 W의 expectation RM 마이너스 RF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 APT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캐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노 아비트리지 버전으로 오게 되면 이게 APT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훨씬 이제 캐팸보다는 좀 많은 유연성을 부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 APT의 아주 간략한 그 데리베이션이 되겠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전형적인 어떤 그 APT의 적용 사례를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 파마 프렌치 3팩터 모델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결국 이제 APT라고 하는 건 캐팸에서 쓰는 것과 같이 어떤 스트롱한 어썸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타가 반드시 하나의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여러 가지 그 멀티팩터 모델, 다요인 모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멀티팩터 모델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예가 유진 파마와 이제 케네스 프렌치가 만든 이제 파마 프렌치 3팩터 모델이죠. 그래서 캐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약간 경직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결국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멀티팩터 모델로 가져오게 되면 훨씬 더 좀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파마 프렌치의 3팩터가 됐건 또 다른 어떤 팩터들의 조합이 됐건 다양하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해서 설명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좋은 점이죠. 그래서 유진 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카고대 이제 뭐 워낙 태두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재무경제학의 뭐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민 베리언스를 이야기했던 뭐 윌리엄 샤프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들어둔 어떠한 성과들 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던 파이낸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파마고요. 그 이제 프렌치 교수와 함께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저술과 논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의 파이낸스를 만든, 말 그대로 저는 사실은 뭐 파이낸스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래서 파마 교수님이 사실 이제 그래서 그 노벨상을 받으셨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신 이제 유진 파마이신데, 어쨌든 이제 파마 프렌치 모델로서 이제 파마의 대표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로서 이제 파마 프렌치 모델을 보통 많이 듭니다. 제가 한번 그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 이번 첫 번째 세션 마치려고 합니다. 파마 프렌치 3팩터 모델은 결국 이제 캐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증으로서 제시된 어떤 모형이에요. 그래서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에 이제 실렸었고요. 93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Common Risk Factors in the Returns on Stocks and Bonds. 결국은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을 설명하는 어떤 공통적인 리스크 팩터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야심찬 이름을 가진 그 논문이고요.
그 실제로도 뭐 재무경제학에서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표적인 어떤 모형이고, 이러한 그 파머 프렌치 어프로치 안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모형의 익스텐션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뭐 이런 식이죠. 캐펜과는 다르게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 이외에 다른 리스크 팩터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파머 프렌치 3팩터 모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두 개가 뭐냐는 거죠. 파머 프렌치에 의하면은 사실은 그 마켓 팩터라고 이야기하는 캐펜 베타 이외에 다른 그 베타가 두 개가 더 있는데 뭐냐, 그럼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가치주 효과를 캡처하는 건데요. 장부가 대비 시장가 비율로서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투마켓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회계를 조금만 공부하시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장부상의 소위 말하는 가치, 회계적인 어떤 어카운팅 밸류가 있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북밸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북밸류가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뭐 차이가 나다 못해 뭐 몇백 대 1까지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러면은 실제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파마 프렌치가 이야기한 건 뭐냐 그러면, 결국은 그 소위 말하는 가치주 효과, 소위 말하는 가치주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장부가 대비 좀 높게 거래되는 녀석들이 있다 그러면 걔에 대해서는 숏을 취하고, 대신 이제 장부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어떤 그런 싼 주식들에 대해서 이제 롱을 취하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자체로 사실은 그 장부가 대비 시장가 비율에 대한 리스크 팩터를 이제 캡처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그 팩터 미미킹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제로 코스트 인베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그 가치주 효과에 대한 팩터를 갖다 캡처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small to big인데요. 결국 이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소형주 효과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소형주가 말하자면 아웃퍼폼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소형주에 대해서 롱을 하고 대형주에 대해서 숏을 하는 이런 효과를 통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러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믹스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캐펜 베타를 가지고서 시장을 설명한 것보다 훨씬 높은 시장에 대한 설명력을 지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마 프렌치 3팩터 모델이고요. 이것이 일종의 뭐 멀티팩터 내지는 이제 그 자산 가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레볼루션이죠. 그래서 굉장히 뭐 큰 어떤 임팩트를 줬었던 논문이기 때문에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팩터들이 사실 발굴이 되게 되고요. 저도 뭐 거기에 이제 약간 한 숟가락 끄트머리쯤에 이제 코스피 주식만 가지고 이제 제가 한 숟가락 보탠 거고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제 이 그러한 연구들을 워낙 그 재무경제학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실제 이제 운용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자신도 이제 그런 걸로 창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팩터 리스크를 이제 내가 캡처를 한다 그러면 그 팩터들을 조합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항상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들을 갖다가 뽑아내 가지고서 이제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계량적으로 내지는 통계적으로 내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이제 어프로치를 이제 퀀트 인베스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어떤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학원 와서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이제 저희 업계에 와서 주식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보면 이제 팩터 익스포저를 가지고서 이제 사실은 뭐 롱 했다, 숏 했다, 뭐 팩터에서 틸트 한다 그러는데, 이제 해당 어떤 팩터는 좀 많이 잡고 어떤 팩터는 덜 잡고 이러면서 사실 그 팩터 동물원이라 그러는데 그 팩터 주 안에서 놀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올드 스쿨 그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열심히 저 기업 탐방 다니고 굉장히 많은 뉴스들을 소집하고 정보를 조사하고 뭐 시장 환경이나 이런 매크로한 요소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공부해서 이것이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어프로치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소독스하게 밸류 인베스팅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북두마켓 같은 거 이제 가지고서 이제 이거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니까 내가 이제 사서 이제 영원토록 내가 기다릴 테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밸류 인베스터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좀 일종의 안티테제 같은 그런 개념으로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이제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셨는데, 뭐 아쉽게도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시장에는 아쉽긴 한 부분인데, 어쨌건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퀀트 인베스팅의 초석이 되는 것도 사실 이런 파마 프렌치가 90년대에 내놓은 이런 연구 성과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영향을 주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크게 빛을 못 봤지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서 큰 자산 운용사를 운용하거나 에셋 매니저들이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서 이제 사실 마켓 팩터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리스크를 디파인한 다음에 그 틀 안에서 이제 사실 내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계량하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초석을 놓는 어떤 모델로서 파머 프렌치 3 팩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파머 프렌치 3 팩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수식 한 줄이 다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이 있다, J라고 한 자산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알파 J, 그러니까 이제 이 모델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알파로서 이제 리스크 익스포저를 이제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취하지 않아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 리스크 프리한 리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켓에 대한 거, 캐팸에 대해서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갖다가 이제 베타 JM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에 대한 어떤 J의 익스포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MB, Small Minus Big이에요. 결국 이제 소형주 효과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로서 이제 베타 J, S. 결국 이제 J 번째 자산의 어떤 소형주 효과에 대한 익스포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High Minus Low. 결국은 이제 가치주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뭉뚱그려져서 총 세 가지 어떤 팩터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자산의 수익을 잘 설명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파마 프렌치 3 팩터 모델이 보여주는 어떤 그 메시지죠. 그래서 실제 어떤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래 세 가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분산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장 포트폴리오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소형주 효과를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포트폴리오, 세 번째가 가치주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요인을 통해서 자산의 어떤 그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파머 프렌치 3 팩터고요. 뭐 4 팩터가 나올 수도 있고요. 5 팩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7 팩터, 뭐 10 팩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잘 워킹하냐 이제 좀 어너더 스토리가 되는 거고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러한 형태로서 이제 멀티팩터 모델의 초석이 되는 멀티팩터 모델의 어떤 기저에는 이제 이러한 아비트리지 프라이싱 디오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두 번째 세션을 통해서 이제 아비트리지 프라이싱 시어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산 가격을 설명을 할 적에 말하자면 이제 좀 지금 보시는 어떤 이런 어프로치는 수식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은 그 나름의 어떤 과학적인 냄새가 풍기는 모델이죠. 그래서 어떠한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형세를 우리가 어떻게 캡처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떠한 그 요인을 몇 가지 세팅해 놓고 그 요인이 이제 설정해 놓은 좌표계 안에서 어떠한 자산의 수익률을 캡처해내는 어떤 그런 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프로치가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그 재무경제학의 자산 가격 결정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멀티팩터 모델의 한 예로서 이제 파머 프렌치 3 팩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세션 통해 가지고서 남아있는 부분들 제가 좀 에로드블 시큐리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에로드블 프라이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잠깐 쉬고 두 번째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